인류 문명은 5천년 이상의 발전을 거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화려한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들은 시간이 흘러 사라지거나 후대의 문명에 흡수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유물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는 현대 과학조차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비한 보이니치 초본부터 고대 이집트의 투탕카문의 운석단검, 그리고 3600년 전에 천문 현상을 예측할 수 있던 금빛 머리 모자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민성이 여러분에게 15개의 신비한 고대 유물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고대인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뒤집을 것입니다. 새로 오신 시청자들을 위해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작은 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5위 그리스 화염. 그리스 화염은 고대의 초강력 무기로 7세기의 비잔틴 제국에서 유래되었으며 특이해전에서 유명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인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잔틴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스 화염이라 불렸습니다. 이 무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물 위에서도 불을 지를 수 있으며 한번 불이 붙으면 거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 화염의 구체적인 조제법은 항상 미스터리였으며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기록이 없지만 역사적 기록과 과학적 추측에 따르면 그리스 화염은 아황산, 석유, 그리고 석회 등의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섞여 함께하면 물조차 진압할 수 없는 치명적인 불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 화염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었는데 가장 흔한 것은 해상 화염기라고 불리는 장치를 통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보통 전술적으로 배의 전단에 장착되어 적에게 불을 뿜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리스 화염은 독이 용기에 담겨 원시적인 불꽃 폭탄으로 사용되거나 수류탄이나 화살 형태로 적에게 투척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화염은 전술적 가치가 매우 높았으며 적의 선박을 신속하게 불태울 수 있었으며 적이 물을 뿌려도 불을 진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무기의 공포와 파괴력은 당시 사람들을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화염의 조제법이 극도로 기밀이었고 시간이 흘러 비잔틴 제국이 쇠퇴하면서 이 특별한 조제법은 결국 유실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리스 화염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그리스 화염의 특성을 완전히 모방한 것은 없습니다. 14위 안티케이테라 기계. 1901년 그리스 근방 안티케이테라 섬 인근 해역에서 해면 스펀지 다이버들이 한 첨두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선박 안에서 많은 고대 예술품과 다른 귀중품을 발견했는데 그중 하나가 쓰레기처럼 보이는 안티케이테라 기계였습니다. 이 물건은 약 기원전 100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이게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후인 21세기에 들어서야 이것이 아주 정교한 천문 계산기라는 것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컴퓨터로 복원되었을 때 두꺼운 책 모양을 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30개 이상의 정교한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러한 톱니바퀴들은 복잡하게 서로 맞물려 여러 다이얼의 바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기계의 주요 기능은 태양과 달의 위치를 예측하고 표시하는 것이며 일식이 발생하는 시간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달의 위상과 고대 그리스 달력에서의 중요한 날짜, 예를 들어 다양한 종교 축제와 스포츠 경기 등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기계가 다양한 중요한 날짜를 추적하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고 추측했으며 이는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을 언제 개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는 심지어 이 기계가 5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티케이테라 기계는 고대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위 잉카의 재물다리. 잉카 재물다리는 식물 재료로 만든 한 종류의 동굴로 예전에는 남아메리카의 잉카 제국에서 산악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수단이었습니다. 이 다리는 현지에서 ICHU라고 불리는 풀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풀은 줄이 되어 이 다리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주로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리 바닥, 하중줄 및 난간줄. 다리 바닥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하중줄은 몇 줄의 두꺼운 줄이며 다리의 주요 무게를 지탱하고 난간줄은 양쪽에 있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안전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다리는 재료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견고하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건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바람과 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매년 현지 커뮤니티는 이러한 다리를 유지하거나 다시 건설하기 위해 모여들며 이는 전통적인 습관이자 지역사회 단결을 촉진하는 한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손을 모아 전통적인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오래된 풀줄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다리의 안정과 사용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12위 페스토스 원반. 페스토스 원반은 신비로운 고대 원반으로 토기로 만들어졌으며 지름은 약 16cm입니다. 이 원반의 역사는 기원전 1700년부터 기원전 1600년 사이의 미노스 문명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반의 양면에는 복잡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는데 총 45종류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기호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박혀져 있으며 각 기호는 개별 금형을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 젖은 지늘께 찍혔습니다. 이러한 기호에는 다양한 인물, 동물 및 식물 형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몇 가지는 비교적 추상적인 기호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기호들의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어떤 고대 문자일 수 있다고 추측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의 어벤스 디지털 커뮤너케이션이라는 회사는 쿠바 정부와 협력하여 음향 탐지를 사용하여 우연히 일련의 인공 구조를 발견하였다. 고고학자들은 이 원반은 종교 활동에 사용될 수도 있고 법률을 기록하거나 기타 정보를 전달하다 관련 역사 문헌과 상세한 배경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원반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11위 메인주 동전. 1957년 아마추어 고고학 작가의 MERARO와 그의 팀은 메인주 노블 포인트에서 고고학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동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전은 11세기에 만들어진 노르웨이 동전으로 구체적으로는 기원 후 1065년부터 1080년쯤의 시기로 추정됩니다. 이 발견은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 동전의 출현은 1000년경에 바이킹들이 북아메리카에 도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동전은 어떤 무역 경로를 통해 북아메리카로 전달된 것으로 직접 바이킹들에 의해 가져온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동전이 발견된 지역에서는 북유럽 특징이 확연한 물건은 이 동전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이 위조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10위 로마 12면체. 이것은 고대 로마 유적지에서 발견된 신비한 소품으로 대부분은 구리 또는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때로는 철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 물체는 약 주먹만한 크기로 12개의 오각형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오각형의 중심에는 일반적으로 작은 원형 구멍이 있으며 이러한 구멍의 크기는 서로 다른 12면체에 따라 다릅니다. 이 신비한 물체는 유럽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교한 공예품처럼 보이지만 그 용도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기록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날짜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수 있으며 또는 특정 천문적 위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들이 어떤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을지 아니면 어떤 게임의 도구로 사용되었을지를 추측합니다. 또 다른 관점은 이 물체가 장갑을 짜기 위해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면마다 5개의 고정점이 있어 실을 고정한 후 손가락 크기의 직물을 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추측에 불과하며 로마 12면체의 용도는 여전히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9위 투탕카멘의 운석단도. 1925년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신비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운석으로 만들어진 단도입니다. 이 단도의 총 길이는 34.2cm이며 칼날의 길이는 20.1cm, 폭은 3.1cm에 이릅니다. 칼날 부분은 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고고학자들이 칼날에서 매우 높은 비율의 니켈과 코발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철 광석에서의 니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1% 미만인 반면
이 단도의 니켈 함유량은 놀랍게도 30%에 이릅니다. 또한 이 단도에서의 코발트 함유량도 지구상의 철 광석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고함량의 니켈과 코발트로 만들어진 단도는 더 높은 경도와 내부 부식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도의 칼은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는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과 상형 문자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양은 아름답기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도의 칼집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는 정교한 문양과 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희귀한 운석 단도는 전체 고고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운석은 하늘에서 온 신성한 물질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운석 단도와 같은 물질을 사용하여 왕권을 상징하는 물품을 만드는 것은 특별한 지위와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도는 단지 실용적인 무기가 아니라 신성한 상징이며 파라오의 신성성과 권위를 반영합니다. 이 단도가 발견될 때 투탕카멘의 대퇴골 부근에 놓여 있었다는데 다른 귀중품들은 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투탕카멘이 생전에 이 단도를 매우 좋아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8위 보이니치 고서. 보이니치 고서는 매우 신비로운 고대 서적으로 연구에 따르면 이 고서는 1404년부터 1438년 사이에 창작되었으며 그 저자와 내용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1912년에 윌프리드 보이니치라는 책상을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 발견되고 구입되어 이 명칭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그들은 이 책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해독하려고 시도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서는 약 240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부 페이지가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고서는 총 17만 개의 신비로운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자는 인식할 수 없는 언어로 쓰여져 있으며 라틴 문자와 약간 유사한 모습입니다. 전체 책은 이러한 신비한 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또한 약 370개의 사파가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사파들은 다양한 식물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식물들은 현실 세계의 대부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일부 천체 및 별자리에 관한 사파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의 의미는 아직까지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인물 사파가 있으며 다양한 누드 형상이 종이 위에 그려져 있으며 행동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의미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초에 대한 일부 사파가 있습니다. 현재 보이니치 고서는 미국 예일대학의 비네키 귀족 서재와 고서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암호학자, 역사학자 및 언어학자들이 이를 연구했지만 고서의 텍스트와 이미지의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7위 델리 철 기둥. 인도 수도 뉴델리에는 한 교회의 중정에 있는 매우 유명한 철 기둥이 있습니다. 이 철 기둥은 약 1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높이는 약 7.2m이며 무게는 약 10톤 정도이며 지름은 31cm에서 47cm 사이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철 기둥의 바닥 지름이 넓은 반면 특정 부위에서는 좁은 경우 때문입니다. 이 철 기둥의 가장 큰 특징은 99.72%의 순철로 만들어진 것이며 수백 년 동안의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철 기둥 표면에 녹은 자국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철 기둥 표면에는 철, 산소 및 수소로 구성된 특수한 보호막이 있으며 이 보호막의 두께는 약 2mm 정도입니다. 이 보호막은 철 기둥이 더 이상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 기둥에는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이 문구는 차드라라는 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설명 중 하나는 철 기둥의 건설자가 사실 차드라의 아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임받은 지도자는 아버지의 대륙 확장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 철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6위 바그다드 전지. 바그다드 전지는 1938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한 발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들은 기원전 250년에서 224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전지는 세라믹 항아리, 구리통 및 철 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라믹 항아리는 용기로,
높이는 약 13cm이며 지름은 약 8cm입니다. 구리통은 항아리의 내벽에 밀착되어 있으며 상단에는 밀봉용 구리 뚜껑이 있으며 그런 다음 철 막대가 구리 뚜껑의 중심 구멍을 통과하여 구리통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배치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장치에 산성 또는 염기성 액체를 첨가하면 바그다드 전지가 전류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해본 사람들도 있었으며 전구를 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전지임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 장치가 실제로 전지가 아닐 수도 있으며 이 방법으로 생성되는 전류는 매우 작다고 말하며 그들은 이것이 어떤 의식에서 사용되는 도구 같다고 설명합니다. 5위 수정해골. 수정해골은 실제 사람의 해골과 닮은 조각품으로 주로 수정이나 반투명한 돌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해골에 특별한 힘을 부여한다고 믿습니다. 그 예로는 병을 치료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크기와 모양도 각각 다르며 일부는 실제 사람의 해골과 거의 동일합니다. 수정해골의 유래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이들이 고대 문명인 마야나 아즈텍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몇 천 년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흔한 이야기는 총 13개의 수정해골이 있으며 전 세계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리, 런던 및 워싱턴의 박물관에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러한 해골을 모두 모으면 어떤 거대한 에너지가 발산되거나 어떤 신비한 정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를 조사한 후 이러한 해골 대부분이 현대 제작품임을 밝혀냈습니다. 즉 이들은 실제로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위 클레크스도르프 돌구슬. 클레크스도르프 돌구슬은 남아프리카의 클레크스도르프 지역에서 발견된 원형 돌입니다. 이 돌구슬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몇 밀리미터에서 몇 센티미터까지 다양하며 외부는 매우 매끄럽습니다. 어떤 돌구슬의 표면에는 가느다란 줄무늬나 돌출이 있는 경우도 있어 종종 이러한 돌구슬은 외계인이 만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이러한 돌구슬이 외계인이 남긴 것이거나 선사 문명의 유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러한 돌구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돌구슬은 약 30억 년 전에 형성된 침전함층에서 발견되었으며 침전함층은 고대 지하 또는 해수에서 미네랄이 침전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침전물은 축적되어 밀도가 높아지고 압축되어 단단한 암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조건에서 특정 미네랄이 특정 위치에 집중될 수 있으며 점차 구형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3위 아즈텍의 죽음 휘파람. 아즈텍의 죽음 휘파람은 멕시코에서 700년 전의 아즈텍 문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휘파람은 일반적으로 도기로 만들어지며 외관상으로는 종종 죽음과 관련된 특징, 예를 들어 해골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휘파람을 불면 매우 날카롭고 공포스러운 소리를 내며 이는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나 고통을 겪을 때의 비명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휘파람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종교 의식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신들의 목소리나 죽은 자의 울음소리를 모방하여 의식의 신비함과 엄숙함을 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휘파람이 전쟁에서 사용되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공포스러운 소리로 적군을 위협하거나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위 라이쿠르고스 잔. 라이쿠르고스 잔은 고대 로마의 특별한 유리잔으로 기원 후 4세기에 만들어졌으며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입니다. 이 잔은 케이지드 잔이라는 기술로 만들어졌으며 잔의 외부에는 복잡한 공기구조가 새겨져 입체적인 패턴을 형성합니다. 잔의 패턴은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그린 것으로 주인공은 라이쿠르고스라는 왕입니다. 그는 디오니소스 왕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이쿠르고스 잔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환경에서 색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잔은 금과 은 입자가 포함된 유리로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입자는 나노미터 크기로 매우 작기 때문에 맨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잔의 색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잔을 바깥쪽에서 빛이 비추면 아름다운 녹색으로 나타나지만 잔의 안쪽에서 빛이 비추면 신비로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색상 변화 효과는 금과 은 입자가 다른 조명 조건에서 빛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제1위 골드 코너햇. 골드 코너햇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고대 모자로 모두 85에서 90 정도의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소량의 은, 구리 및 주석이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자들은 청동시대 후기에 제작되었으며 기원전 1400년부터 기원전 800년 사이에 제작되었으며 약 2800년에서 36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개의 모자가 발견되었는데 그중 3개는 독일에 있고 하나 개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모자의 높이는 보통 75에서 89cm 사이이며 이 모자들은 매우 가벼우며 평균 두께는 약 0.6mm입니다. 이들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그들의 금 소재가 아니라 그 위에 특히 복잡하고 정교한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아름답기만 하지 않고 일정한 천문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모자에는 태양, 달 및 별의 기호뿐만 아니라 특정 천문 주기를 나타내는 그래픽 및 기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식은 고대 천문학자들이 천체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며 달의 위상 및 태양 주기와 같은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베를린 골드 코너 햇의 패턴과 기호를 많이 연구했지만 모자에는 여전히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정보가 있으며 다른 3개의 모자에는 복호화할 수 없는 정보가 있어 그들은 어떻게 이 정보들을 사용해야 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15개의 신비한 고대 유물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과거의 문명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밀이 아직 해독되지 않았는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